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보이콧을 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의 보이콧에 대해서는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빠졌다라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시정연설이라는 게 아시는 대로 내년에 우리 정부는, 저를 대표로 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는 내년에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의 정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정부는 현재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말 그대로 시정.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회 법적으로 헌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 보고하는 게 결국 대국민 보고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에서는 들어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땅한 거다. 국민에게 보고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못 들어요. 사과도 안 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처사였다. 최소한 만약에 야당이 불만이 있다면 흔히 하는 방법, 해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에서 뭐 박수를 안 친다, 앉은 채. 예를 들어서 마스크에다 뭐 좀 사과라고 쓰든지. 그러면서 좀 듣는 게 저는 나았을 거로 보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 이야기한 대로 그런 이게 여야 대치의 끝판왕이 저대모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 특히나 대통령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바깥에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지지자들은 잘한다고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저 상식 있고 조금 중도층의 분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함직한 그런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치라는 표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러 좀 빠졌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대결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첫 시정연설 5월에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협치 내지는 협력과 강조되는 그런 발언의 횟수가 이번에 이제 3번, 지난번에는 한 8, 9번 됐으니까 확 줄어들었고,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이제 199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 국회 시정연설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지금 반쪽짜리 시정연설은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느냐와 관련해서는 과연 그러면 여권에서는 협치 내지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회 국감 중에 제1야당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검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을 실시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고,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 가가지고 막말을 했고, 또 그 막말에 대한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의 해명이, 이거는 미국 의회가 아니고 이 XX가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거다. 그럼 이제 야당을 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과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 사과를 안 하고 계속해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제1야당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죽이기에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의 이런 굉장히 파행 정국은 사실은 여권,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런 대결 정국은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시정 연설을 두고 헌정사의 남을 자기 부정의 극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또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미리 좀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를 했거든요. 예산 전국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11월 4일 다음 주 때면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바로 국정감사 다음에는 이제 예산 네. 국회라 그러니까 적어도 아시는 대로 12월 2일까지는 우리 법적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법을 보면은 이게 내년 1월 1일, 이거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되니까 30일 전에 국회에서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돼 있어요. 따라서 올해 2022년 12월 2일까지는 국회에서 그 예산을 땅땅땅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 이런 건데 항상 우리 하는 말로 언론마다 왜 예산 또 법정 시한 넘기나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불만이 많겠지만 정부가 처음 들어서 가지고 나름 이렇게 내년 방향을 정했다면 조금은 들여다봐 달라는 말씀을 감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코로나를 빌미로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은 명분으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팽창해서 다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우리나라 1년 GDP를 국내 총산 2,000조로 본다면 천조가 지금 그 국가 부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없다. 이번에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39조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내용인적선 따져보면 결국은 서민계층, 이게 경제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서 약자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나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좀 들어봐 달라. 감히도 그 국회에서 그 권한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야당도 예산안을 좀 들여다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지금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반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안을 둘러싼 심의는 정상적으로 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예산안 기조와 관련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건 약자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약자 예산이라고 그러면서 왜 초부자 감세는 60조나 해줬느냐. 그리고 또 청년 노인 일자리 예산. 또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이런 것들을 10조나 지금 깎았느냐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금 예산안 심의는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들은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부자들은 괜찮지만은 이 사회적 약자들은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모든 책임은 여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를 정상화해서 그래야만이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이후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사실 유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전에 좀 예고되지도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 행보, 메시지를 보면 일련의 좀 흐름은 느껴지잖아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보수 본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간 것, 대구 대구를 자주 찾아가는 네. 것, 대구 출신 인사들의 중용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적어도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관점을 기존의 지지자층들부터 다시 한번 따독거리겠다, 뭉치게 하겠다는 생각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나쁘다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대목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에 대한 판단은 결국 기대하는 효과를 정치적으로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를 네. 나중에 보면 된다. 지금 1년에 그러면 그런 것은 저는 느껴진다고 봐요. 네. 저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행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점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시점인데 하나는 지금 정치권이 아주 극단적인 대결 정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안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사상 처음으로 반쪽짜리로 파행 운영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11.6 서거 하루 전날 참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다 알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것이고 보수 지지층을 이 상황에서 결집하겠다라는 것은 현재 대결 정국, 싸움 정국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권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보수에서는 일부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싸움 정국, 대결 정국이 계속되면서 그렇지만 중도 무당층에서 이탈이 더 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략 좀 더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뭐 20% 후반대, 30% 초반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보수, 진보의 장애 지금 세대결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까지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통령 출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권 퇴진해라. 라는 얘기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대결 정국으로 가다가 혹시 무슨 불상사가 터질 경우에는 전국은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20% 선도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빨리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정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덕적으로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전제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평가를 못 하는 거다. 그건 뭐 개인의 어떤 내면의 영역이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저런 계산을 했던 어찌됐건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 정치적이라 하면 나중에 봐서 이게 실제 기대하는 효과, 노렸던 효과를 가져오면 정치로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수 집단에 그래 맞아.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까지 다들 무시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가는 거 봤냐. 아, 이제 좀 나라가 제대로 되고 있구만. 이라고 느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게 기준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박정희라는 영역이 현대사에 대한 판단의 가장 큰 준거 기준이잖아요. 박정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뭐 진영이 좀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 거니까 저는 특히나 이제 돌아가신 지 43년 됐다. 79년 이후에 그렇다면 10월 26일이나 오늘 앞두고 저는 뭐 대통령에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어떻게 보면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 나라를 중흥시킨 대통령, 유신의 길로 만들었던 이런 데 대한 뭐라 그럴까 평가와 그 경의를 표하는 것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함직토하는 그런 국민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조금 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대표의 35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을 지한 나머지 사람들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민영 씨라든가 네. 또는 뭐 유동기 씨라든가 네. 또는 뭐 이하무기 씨라든가 다 그분들은 공범입니다. 공범들 오랫동안 이익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공범들의 어떤 그 진술만 갖고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5년지기 정성호 의원. 확실한 물증 없이 지금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몰아가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 정 실장도 그렇고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많은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국민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김용 씨까지는 딱 연결되잖아요. 실선으로. 이렇게 자 김용이 유동규한테 돈 좀 해달라. 유동규가 남욱한테 부탁했고 남욱은 내가 돈 준비해서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도 맞다 내가 전달해줬다. 유동규하고 유동규에서 김용은 지금까지 보면은 김용 씨만 다 부인하고 있지 돈을 처음에 만들었다는 남욱 변호사 가운데서 그 유동규에게 전달했다는 또 어떤 사람 또 유동규는 내가 전달했다. 김용 씨만 빼고는 여기까지는 다 실수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남는 것은 첫째는 김용 씨가 끝까지 안 받았다고 주장하겠죠. 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정에서 다툴 거예요. 기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원 판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지나가는 현금으로 오가 그러기 때문에 과거를 100% 구성을 못해요. 저래 되면 진술을 보고 육하원칙에 맞느냐.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말을 믿는 게 합리적이다,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유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까지 연결된다 치자. 그 다음에 김용과 이재명 후보 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죠. 우리 그 둘이 사이 영역이. 다만 네. 지금 김용 씨가 유동규 씨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언론에 들어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유동규와 적어도 김용 정상각에는 100번, 1000번 술자리가 했다는 걸로 봐서는 유동규가 내가 돈 주면 이게 진짜 뭐 전달되는 길을 하는 거야. 뭐 위에서 알고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던졌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 또는 정진상 씨가 뭐라고 답변했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동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봐서는 김용과 이재명 후보는 분리돼 있지만 대표는 어떤 수사 국민이라든지 법정 진술이나 이런 게 따라서 또 연결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직접 연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정치자금 수사로 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역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초 입장을 바꿔서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계속 공개하겠다라고도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이 전 대표라든가 주변에 있는 측근들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배신감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조금 부풀려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각에서는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배신감이라고 이제 본인이 표현한 거니까 정말로 뭐 배신감을 느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건지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표적 수사에 정황이 상당히 좀 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대장동 수사가 1년 정도 계속해서 질질 끌었는데 구체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1년 정도 수사 부진 상태에서 대선 자금으로 이 대장동 수사의 성격이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선 자금 수사로 성격이 180도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물증은 전혀 없고 지금 유동규 씨의 지금 진술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인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6개월 구속됐다가 다시 검찰이 별건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지금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지금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중범죄자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풀려났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유동규 씨하고 그리고 검찰 간에 네.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검찰이 풀어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 번째로는 지금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쏟아놓고 있으면서도 그럼 결정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른바 구름 잡는 그런 발언만 있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종합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적인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떨쳐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내 탓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검경 등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산무정권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수없이 많은 그 처구니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네,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감사원과 검경을 향해서 자기 편 봐주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아니 이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잘못한 거죠.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한데 이것을 잘 걸렸어, 잘 걸렸어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과 감사원을 왜 수사 안 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하면서 좀 제가 보기엔 저도 과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판단을 잘못한 건 맞는 김진태 지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갑자기 수사로 연결되죠, 감사로 연결되죠? 저는 그 대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가 큰 실수한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 아니라 그 광역자치단체가 어차피 지급 보정을 한 것은 국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원도가 파산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있는데 나는 지급 보정 못 지켜라고 하면 저게 소송으로 나중에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어지면 소송으로 가면 뭐 1년, 2년 걸리고 또 집행명령이 내리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 어차피 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있는데 왜 안 내놓냐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잘못 판단한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실수를 했고 저것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저는 뭐 시장 잘 모릅니다.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만 아니 공공기관 중에서도 저런 자치단체와 정부가 보정을 쓴 것을 안 해주면 딴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것 때문에 50조가 흔들렸다는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모양이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는 게 그 정도로 민감하다라고 알았다면 김진태 씨는 몰랐겠죠. 근데 밑에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잘못 보좌를 한 거고 김진태 지사가 실수한 건 맞아. 그 다행히 이제 갖겠다고 했으니까 보장하겠다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교훈 하나가 나온 거예요. 함부로 시장, 특히 민감한 이런 금융시장 같은 것은 정치인들이 함부로 한마디 할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진 거죠. 네, 김진태 지사의 실수는 맞지만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좀 과한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 김 지사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면서 또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화력을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 2천억 정도 지급 보증이 걸린 문제인데 잘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이걸 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은 이렇게 자금 시장의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지급 보증을 사실상 철회하고 뭐 부도 선언에 가까운 이제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자금 시장이 대혼란이 되고 급기야 이제 중앙 정부에서 나서서 뭐 50조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비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는 김진태 지사가 잘못을 했고 본인도 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러면 중앙 정부는 이렇게까지 악화되기까지는 그럼 뭐 했느냐?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영국의 총리가 지금 감축 관련해 가지고 감세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자금 시장이 대혼란이 와가지고 45일 만에 사퇴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사태의 심각성 플러스
과연 공정하느냐라는 부분. 지금 뭐 검찰, 경찰은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감사원도 뭐 전현희 지금 위원장에 대해서까지도 또 지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백하게 김진태 지사가 이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 것을 철회시켜라라고 지금 부하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경기도에서 했다면은 자신에게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또 혐의를 씌워가지고 뭐 감사를 한다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볼 때는 뭐 치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사정당국의 수사라든지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